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은규 변호사입니다. 네, 매주 수요일은 제가 읽기의 기술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릴 방식으로 저는 한 200페이지 조금 넘는 책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책들, 전공서적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닌 경우에는 보통 일주일에 30분씩 한 5번에서 6번 정도 시간 투자를 하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외울 정도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냥 읽는 것에 끝내는 것이 아니고 내용을 다 외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제가 이걸 외우고 있다는 느낌이 줄 정도로 설명을 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진짜로 이게 막 다 머릿속에 모든 내용이 하나하나, 글자 하나하나가 다 떠오른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물론 이제 좀 흐릿하긴 하지만 떠올라요. 사진기 기억법 같은 건데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고, 제가 오늘 그 연습법을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여러분들께서 읽기라고 할 때 취미로 읽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정보라든지 지식 습득을 위해서 저처럼 이런 읽기를 하는 분들도 계세요. 내가 취미나 감상이 목적이다 하는 분들은 하나하나 그냥 원래 하시던 방식대로 천천히 읽으시면 돼요. 30분이 아니고 한 3시간의 책을 읽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6일이 아니고 5일 6일이 아니라 한 달 내내 책을 읽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어차피 효율이라든지 그런 것과는 별 관계가 없죠. 그렇지만 정보 습득을 위한 어떤 읽기로 넘어갔을 때는 우리가 한정된 시간 내에서 얼마만큼 많은 양의 정보를 습득을 하고 머릿속에 남길 수 있는가가 훨씬 중요하겠죠. 어떻게 보면 사실상 자기계발이라든지 또는 공부의 핵심이 같은 시간에 읽고 얼마만큼 머리에 남기느냐, 여기에 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읽으셨던 방식, 그것이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께 석고상 만드는 걸 예를 좀 들어드리고 싶은데, 제가 어릴 때는 학교에서 석고상을 만들었거든요. 또는 찰흙을 가지고 어떤 이제 소조하는 작품 같은 걸 만들었는데, 선생님께서 반드시 먼저 시키는 작업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혹시 뭔지 아세요? 맞아요. 뼈대를 만드는 작업이에요. 근데 보통 보면은, 야, 이거 내가 그냥 뼈대 안 만들어도 할 수 있어, 이런 분들이, 이런 친구들이 막 그냥 만들기 시작하죠. 근데 뭔가 처음에는 이 친구가 손가락도 만들고 발가락도 만들고 그럴싸하게 만드는데, 딱 사람 모양을 딱 세우거나 말 모양 이런 거 동물 모양 만들 때 쓰질 않아요, 이게. 그러니까 다 와르르 무너져 버린다는 거죠. 선생님께서 자, 이제 앞으로 제출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낼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웃풋이 전혀 생기질 않죠. 왜 그럴까요? 맞아요. 어떤 이 중심을 지탱해주는, 제가 말이 오늘도 약간 혀가 잘 안 돌아가는 것 같네요. 어쨌든 요 중심을 지탱해주는 뼈대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의 읽기가 지금 바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책을 읽으실 때 감상이라든지 또는 취미 생활을 위한 읽기가 아니라 정보 습득을 위한 읽기임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이게 이제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인데, 여기 한자 한자 그냥 글씨를 이렇게 다 읽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렇게 읽으면은 똑같은 시간에 글을 읽어도 남는 게 별로 머리에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분명히 제대로 읽었고 노력도 했고 학교에서 가르쳐 준 대로 내가 정상적으로 중고등학교 나왔는데도 읽기가 잘 되질 않는다. 그것은 읽는 부분, 위치가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께 제가 항상 목차의 중요성 같은 걸 좀 강조를 해드리지만, 이런 일반적인 책들은 그냥 안에 있는 소제목, 대제목 이렇게 나눠서 부를 수가 있겠죠. 정상적인 책이라면 우리가 읽기라는 건 저자와의 대화인데, 이 저자가 하고 싶은 말들이 이런 제목의 형태로 모두 다 구체화가 돼 있고, 우리가 이 부분을 먼저 읽어서 읽기의 기틀, 토대 또는 뼈대를 만드는 게 진짜 제대로 된 읽기의 핵심적인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뼈대를 만들고 그 뼈대 사이의 스토리를 파악하는 게 사실상 읽기나, 저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려웠던 시험, 사법시험을 합격한 사람이지만 그 사법시험에서조차 그 많은 책들을 모두 외울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기본적인 뼈대의 흐름, 어떤 논리의 흐름을 파악하는 걸로 시험 합격에 충분한 지식을 얻을 수가 있었고, 저는 그때 이제 확신을 하게 됐죠. 야, 이게 정말 모든 거를 다 외워야 된다는 어떤 인식이 있는 시험에서조차 이런 중심적인 뼈대를 파악하는 스킬이 너무 중요하고, 이게 충분히 효과를 거둔다면은 일반적인 자기계발이라든지 이보다 난이도가 낮은 시험들은 아마 이 정도 수준의 읽기면 모두 다 통하지 않을까라는 가설을 세웠고, 그 이후로 제가 10년 정도 이 가설을 통해서 읽기를 좀 지속을 해왔는데 벗어나는 것이 없었어요. 물론 이제 너무나 제가 모르는 어떤 분야, 과학적인 분야라든지 또는 처음 접하는 것들은 물론 이제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소요를 하겠지만, 방식 자체, 난이도의 문제랑 방식은 다른 것이죠. 그죠? 내가 처음에 운동을 시작하는 사람에게 아무리 좋은 방식을 가르쳐줘도 힘들 거 아니에요.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헬스장 한 3, 4개월 다녔다 이런 분들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수월하게 할 수 있게 되죠.
내가 힘들고 어렵다는 이유로 방식이 잘못됐다는 판단을 내리는 것은 조금 잘못된 섣부른 판단일 수 있다. 이것도 하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했냐? 여러분들께서 책을 이제 이렇게 한 줄 한 줄 이렇게 읽으시면은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쭉 읽게 되죠, 글을. 근데 그렇게 읽지 마시고 처음에 책을 딱 이렇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을 때 제가 어떻게 읽으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처음에 일단 표지를 일단 읽고 그 다음에 넘겨서 저자 양력을 읽으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물론 표지에는 뒷면도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책의 전체적인 정보나 방향성을 일단 확인을 하시고 요 저자의 제가 별칭도 하나 지어주라고 그랬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이분은 미야자키 마사카치란 분인데 저는 그냥 카치 형 이렇게 부를 거예요. 카치 형. 그럼 이제 무슨 얘기 할 거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형이 목차에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써뒀잖아요. 그죠? 요것도 확인하시는 게 지난 시간까지의 내용이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에게 30분이 주어졌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왼쪽에 목차를 손을 끼고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그거 말고 이제부터는 그냥 목차만 보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목차만. 대제목 소제목만. 뭐 썩어가는 식자재와의 싸움, 부패는 요리의 어머니, 제철 음식을 먹는 문화, 그 다음에 부패를 막는 소금과 식초. 이렇게 그냥 쭉 요 부분만 계속해서 읽고 넘어가요. 근데 여기서 하나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처음부터 너무 정성을 들인다는 거는 이게 어렵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어렵기 때문에 내가 이걸 이해하려고 정성과 노력을 기울인다. 근데 사람은 쉬운 일을 점점점 쌓아가면서 성취하는 게 훨씬 동기부여라든지 동기의 지속성 면에서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사람은 쉬운 일을 훨씬 잘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요 정도는 할만하네 정도까지 난이도를 낮추는 게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처음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책은 나눠 읽는 게 무조건 좋은 게 처음 30분이 주어진다 그러면은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일단 눈에 글씨를 바른다는 느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어디를 본다? 이렇게 제목만 보면서 넘어가세요. 그냥 빠르게. 진짜 한 1, 2초 정도밖에 안 걸릴 거예요. 한 페이지 보는데. 처음에 이거 읽으면은 아무것도 머리에 안 남아요. 이렇게 그냥 쭉 보면은.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책이 23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인데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넘기는데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머리에 남지 않더라도 일단은 저를 믿고 뭔가 지식을 알려면은 내가 형상을 알고 나서 이걸 들여다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지, 이해, 암기의 순서로 나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인지하는 작업을 해주세요. 어떤 모양으로 책이 생겼구나. 이 책에 어떤 이미지가 있구나. 이게 머리에 남을 때까지 횟수라든지 어떤 시간은 개의치 말고 그냥 일단 주어진 30분 동안 최대한 반복해서 많이 보세요. 보시면서 어느 정도에서 딱 다음으로 넘어가면 되냐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되냐면 요 다음에 무슨 말이 대충 나왔던 것 같아. 뭐 소금 담은 참깨였어. 요런 정도 느낌이 딱 들 때 있죠. 그때 이제 다음 스텝으로 넘어갑니다. 요 다음 스텝은 뭐냐면은 이제는 대충 무슨 내용이 나와라는 게 추측이 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요 제목들 간의 관계를 한번 봐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읽고 있는 책 처음 읽는 음식의 세계사 같은 경우는 1장에 썩어가는 식자재와의 싸움 이렇게 돼 있고 밑에 보니까 부패는 요리의 어머니. 여기서 한번 잠시 멈춰서 1, 2초 정도 생각을 한번 해주세요. 왜 부패가 요리의 어머니일까? 썩는 걸 막기 위해 요리를 하는 건가? 요 정도에서 그냥 넘어가세요. 그냥 의문 정도 가져도 좋아요. 그 다음에 제철 음식을 먹는 문화. 제철 음식을 왜 먹을까? 이게 앞에 있는 제목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여기서 생각을 꼭 해주셔야 돼요. 부패랑 제철 음식. 제철의 음식을 딱 바로 먹으면 부패하지 않겠네. 썩지 않겠네. 그래서 어떤 음식을 제철에 안 먹을 땐 요리를 할 거고 그냥 제철에 먹으면은 그 자체가 별로 이제 문제가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부패를 막은 소금과 식초. 요리할 때는 그럼 소금과 식초를 주로 써서 부패를 막았겠구나. 요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요 관계들을 한번 보고 그렇게 쭉 읽었어요. 썩어가는 식자재와의 싸움 이걸 봤을 때는 다시 한번 앞에 큰 제목으로 돌아가서 이제부터는 한번 머리를 살짝 다지고 넘어가 주세요. 머릿속에 뭘 집어넣을지 제가 같은 시간에 효율적으로 머리에 집어넣으려면은 어떤 걸 머리에 남길지가 너무 중요하다 그랬죠. 보세요. 보면은 수렵 채집 시대에는 순환을 반복하는 자연이 선사해주는 식자재가 식문화 자체였다. 자연의 은혜를 경험적으로 이해한 사람들은 자연이 주는 보상을 행동 원리로 삼았고 자연을 숭배하는 마음으로 생활했다. 이걸 외우는 거는 너무 어렵고 훨씬 양이 많지만 부패는 요리의 어머니야. 근데 부패를 안 겪으려면 제철 음식을 먹으면 돼. 근데 부패를 막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소금과 식초였어. 요 정도. 사실 단어 몇 개 안 되잖아. 그 다음에 다시 첫 장의 제목을 보니까 썩어가는 식자재와의 싸움이에요. 싸움을 어떤 방식으로 했지? 제철에 그냥 먹으면 안 싸워도 돼.
싸우려면 소금과 식초가 있어야 돼. 요 정도만 이해를 하고 넘어가도 되고, 이게 바로 이 카츠 형이, 이 처음 읽는 음식의 세계사를 쓴 형이 저보고 해주고 싶은 말이에요. 여기서 막 뭐 자연을 숭배하는 마음이니, 자연이 주는 보상 행동 원리니, 일본의 아이누족 이런 거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정말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야, 옛날에 이런 저장 문화가 발달 안 했던 시절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그 음식 그냥 따서 바로 제철 음식 먹으면 되고, 또는 소금이나 식초 같은 도구를 통해서 음식을 길게 보존했고, 이게 요리로 발전했다. 요런 얘기를 카츠 형이 하고 싶은구나라고 내가 요것만 캐치하고 넘어가도 돼요. 어때요, 여러분들? 뭔가 내가, 야, 요리는 왜 하는 거야? 라고 나에게 물어봤을 때, 행동 원리, 뭐 자연 숭배 사상 이렇게 대답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당장의 아웃풋의 질이 달라지지 않나요? 누가 요리 왜 하는 거야? 물어봤을 때 요리의 기원이라는 건요, 사실 우리가 수렵 생활 하던, 여기서 이제 살짝 내 기본 지식을 한번 써보는 거죠. 우리가 돌아다니던 시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시절에 음식을, 제철 음식을 그냥 바로 이렇게 채집하거나 수집해서 먹던 그런 문화들도 존재를 현재까지 하고 있지만, 뭐 회 같은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음식이 썩기 때문에 그때 냉장고나 뭐 방부제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때 그걸 막기 위해서 요리가 발달했고, 그때 가장 많이 쓴 게, 일단 내가 외우는 거예요. 여기서만 2개 정도. 뭘 외우죠? 식초랑 소금만 외우면 되잖아요, 그죠? 식초랑 소금을 썼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사람 뭔가 되게 많이 아는 것 같다는 느낌을 주죠. 맞아요, 여러분. 아웃풋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상대방으로 하여금 안다는 느낌을 주는 거지, 정말로 모든 걸 알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아는 거는 나중에 시간을 들여서 내가 연구와 공부의 분야로 가는 거고, 아웃풋과는 서로 좀 약간 분리가 돼 있다는 것도 기억을 조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어때요? 제가 이제 조금 긴 시간 동안 읽기의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핵심적인 스킬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읽은 방식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 방식 자체가 내가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초중고에서 배운 읽기의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뭐가 빠졌다? 맞아요. 그건 마치 석고상 만드는 것과 같은데, 아무런 뼈대 없이 석고를 자꾸 뭉치고 찰흙을 뭉치려고 하다 보니까 지식이 자꾸 흩어지고, 뭔가 이렇게 쓸데없이 나중에 뭔가를 만드는 손이 이만한 사람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 호문클루스라고 한번 찾아보시면, 지식의 호문클루스라고 막 너무 각종 어떤 손발, 머리통의 크기가 큰 사람의 모양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든 어떤 작품이, 조각상 같은 게 바로 소조상이 바로 그런 모양이 아니었나. 근데 우리 지식이 상대방한테 보여줄 때 균등하게 나가야 되는데, 뼈대를 만드는 게 너무 중요하다. 여러분의 읽기 앞에 전치적인 작업이 필요한데 뭘 하면 된다? 하루에 30분씩 이틀 정도 투자하시면 돼요. 그냥 목차를 앞뒤로 계속해서 제목만 보고 쭉 넘어가시고, 어느 정도 다음 제목이 생각날 때 뭘 한다? 제목 간의 관계를 한번 생각하면서, 여기서 맥락 암기법이라는 영상을 제가 한 2개 정도 올려뒀는데 꼭 한번 찾아보시면서, 요런 스토리가 있겠구나. 스토리를 발견하거나 또는 내가 만들면 돼요. 너무 엉뚱하게 만들면 안 되고, 저자와의 대화니까 당신은 요런 얘기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라는 스토리를 발견한다는 느낌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저 같은 경우도 방금 부패를 막기 위해 요리가 발견했다는 스토리를 만들었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책 읽기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이 책 속에서 맥락과 서사를 발견하고, 그 맥락과 서사가 저자가 하는 얘기가 맞는지를 확인하는 게 독서예요. 이게 물론 문학작품 감상하는 것과는 제가 결이 좀 다르다라는 것도 시작 때 말씀을 드렸죠. 이것까지 기억을 하시면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저처럼 좀 일주일에 진짜 한 권씩 읽는 게 아니라 외울 수 있는 능력을 아마 가지실 수 있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다고 처음부터, 진짜 저도 여기 책들이 많은데 총균세라든지 막 이런 너무 어렵고 두꺼운 책으로 시도를 하시면 안 돼요. 처음에는 뭘 하는 게 좋다? 가볍고 쉬운 책으로 시작을 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여러분들 에세이라든지 이런 감상류의 책 말고 이런 지식류의 책 있죠. 이걸 가지고 먼저 연습을 하시면 돼요. 에세이나 이런 거는 내가 그냥 천천히 읽으면 되잖아요. 그걸 통째로 외울 만한 이유가 있나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목적을 잘 의식하셔서 수단을 쓰는 그런 현명한 독서법을 또 익히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덧붙이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또 제가 3편 또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상 이윤규 변호사였습니다.